자원 부국 캐나다가 최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국 내 핵심 광물 사업에서 중국 자본을 강제로 퇴출시킨 것이죠. 수조 원의 돈이 증발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총리는 단호했어요. 우리에겐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아니었어요. 캐나다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320조 원 규모의 공급망, 그 열쇠를 쥔 유일한 나라. 여러분은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가슴 뜨거운 진실을 확인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11월 오타와 총리 집무실. 캐나다 저스틴 트리도 총리의 책상 위에는 긴급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리튬 광산 중국 기업 퇴출 시 경제적 파장 분석. 보고서를 펼친 트리도 총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캐나다 북부 퀘벡주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리튬 광산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죠. 그런데 이 광산 지분의 상당 부분을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캐나다 정부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광산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산업의 심장부였어요.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리튬은 21세기의 석유로 불리게 됐죠. 그 석유를 중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리도 총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국 자본을 퇴출시키겠다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이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수조 원대 투자금이 필요했거든요. 게다가 기술력도 있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죠. 캐나다 정부는 여러 나라를 타진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투자 리스크가 크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캐나다 자원부 장관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이러다 광산 개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중국에게 다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겁니다. 그건 캐나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죠. 서울에서였어요. 전화를 받은 What? 캐나다 This can't 장관의 be 표정이 happening. 달라지기 I need to 시작했습니다. sit down and process 통화가 this. 끝나고 그는 트리도 총리에게 What? This 직행했어요. can't be happening. 총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총리님,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이라고요? 트리도 총리가 되물었죠. 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입니다. 그들이 제안서를 보내왔어요. 제안서를 펼친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투자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광산 개발부터 배터리 생산, 그리고 북미 전역 공급망 구축까지 완벽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기술력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중국보다 5년은 앞서 있다는 평가였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업그레이드였어요. 트리도 총리는 참모들을 불렀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했죠. 2주간의 실사가 진행됐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자본력, 그리고 신뢰도 모든 면에서 완벽했거든요. 여러분,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세계 최강국 미국도, 기술 강국 일본도 외면했던 그 자리. 320조 원짜리 미래 먹거리. 그 자리에 대한민국이 서게 된 겁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 이곳은 북미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였죠.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른바 빅3의 부품 공장들이 즐비했어요. 하지만 2015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GM이 윈저 공장 폐쇄를 발표한 겁니다. 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공장 문이 닫히자 연쇄 반응이 시작됐죠. 부품 업체들이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윈저 시청 앞 광장. 실직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죠. 시장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시 재정이 바닥났거든요. 2017년 윈저의 실업률은 18%를 넘어섰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메인스트리트의 상점들에 포세일 표지판이 붙었죠. 한때 번영했던 도시가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중국 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웠죠. 리튬 광산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윈저 시의회는 들썩였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들이 반발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채굴 방식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 본토에서는 환경 파괴 사례가 속출했어요. 하지만 윈저시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일자리가 급했거든요. 캐나다 연방정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우려가 컸거든요. 핵심 광물이 중국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기술 유출도 문제였어요. 하지만 대안이 없었죠. 2018년 중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퀘벡주 리튬 광산 지분 40%를 확보했어요. 온타리오 니켈 광산도 손에 넣었죠. 캐나다 자원의 상당 부분이 중국 통제 아래에 들어간 겁니다. 캐나다 정보부는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경제부는 달랐죠. 투자가 절실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정부 내부가 분열됐어요. 그 사이 중국은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광산뿐 아니라 정제시설까지 장악하기 시작했죠. 원자재를 캐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가공까지 중국이 통제하게 된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공급망이 마비됐어요. 이때 중국의 본색이 드러났죠. 필요한 광물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겁니다. 캐나다는 충격에 빠졌어요. 캐나다 의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야당은 정부를 맹비난했죠. 국가 주권을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여론도 들끓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중국은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트리도 총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중국 자본을 퇴출시킬 것인가, 아니면 현상을 유지할 것인가. 하지만 퇴출시키려면 대체 투자자가 필요했어요. 수조 원대 자금을 누가 댈 것인가. 미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시큰둥했어요.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리스크만 얘기했어요. 캐나다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중국을 내보내고 싶지만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러다 중국의 영구히 종속될 판이었어요. 캐나다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캐나다 의회는 긴급 소집됐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표정은 단호했죠. 오늘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외국인 투자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의사당을 가득 채웠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투자는 철회될 것입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어요. 이틀 후 캐나다 산업부는 공식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중국 국영 기업 3곳에 대한 투자 철회 명령서였어요. 리튬 광산, 니켈 광산, 정제시설. 모든 지분을 매각하라는 겁니다. 기한은 6개월이었죠.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베이징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는 명백한 경제 침략 행위다. 캐나다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협박이 노골적이었죠. 하지만 캐나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해졌어요.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죠. 중국 기업들의 신규 투자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수십조 원의 투자 공백이 생긴 겁니다. 누가 이 빈자리를 채울 것인가? 캐나다 재계가 술렁였죠. 비관론이 퍼져나갔습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추운 퀘벡 북부까지 와서 공장을 지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났죠.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캐나다의 무모한 도박. 중국 자본 없이 광산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었어요. 국제사회도 회의적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2023년 1월 캐나다 산업부 장관 사무실.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장관님, 한국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투자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장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서류를 펼쳤어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제안서엔 단순한 투자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광산 개발, 배터리 공장 건설,
북미 공급망 구축. 전체 밸류 체인이 그려져 있었어요. 투자 규모만 320조 원이었죠.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6개월 내 착공 가능. 2년 내 양산 체제 구축. 중국보다 2배 빠른 일정이었어요. 장관은 참모들을 급히 소집했죠. 이게 가능한 건가? 참모들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제안서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기술 사양, 인력 계획, 자금 조달 방안. 모든 게 명확했죠. 장관은 트리도 총리에게 직행했습니다. 총리실 문이 열렸어요. 총리님, 한국입니다. 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안서를 건넸죠. 트리도 총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미국도 안 된다던 게 한국은 된다는 겁니까? 네, 총리님.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에겐 기술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이죠. 중국보다 5년은 앞서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안서를 다시 들여다봤죠. 이건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중국을 능가하는 파트너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인가? 총리가 물었어요. 왜 한국이 이 먼 곳까지 와서 투자하려는 겁니까? 장관이 답했죠. 그들은 신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을 원해요. 트리도 총리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을 초청하십시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2023년 3월 퀘벡주 북부 제임스 베이 지역. 한국 건설팀이 도착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25도였어요. 눈보라가 몰아쳤죠. 공항에서 현장까지 6시간 거리였습니다. 현지 감독관 톰 해리슨이 한국팀을 맞이했어요. 그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죠. 50년간 광산 개발을 감독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해본 적 있나요? 그가 물었어요. 한국 팀장이 고개를 저었죠. 해리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곳은 1년에 8개월이 겨울이에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죠. 제대로 된 장비도 못 움직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광활한 서론이 펼쳐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이곳에 공장을 짓는다고요? 해리슨이 말했어요. 중국도 3번 도전했다가 포기했습니다. 캐나다 현지 언론도 부정적이었어요. 토론토 글로브 앤 메일이 기사를 실었죠. 한국의 무모한 도전. 퀘벡 혹한 앞에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추가될 것. 댓글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채굴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정제 시설까지 지어야 했죠. 리튬을 캐내고 정제하고 배터리 소재로 만드는 전 과정. 말이 쉽지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지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동차나 만들던 나라가 광물 정제를 알겠어요? 그들은 한국을 제조업 국가로만 봤죠. 광산 개발은 다른 영역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은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특수 장비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극한 환경용 크레인, 방한 자재, 이동식 난방 시설. 해리슨이 눈을 크게 떴죠. 이건 뭔가요? 한국에서 개발한 극지 건설 공법입니다. 한국 팀장이 설명했어요. 남극 세종기지 건설 때 사용했던 기술이죠. 해리슨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4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은 24시간 3교대로 움직였어요.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작업은 멈추지 않았죠. 현지 노동자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6월, 첫 번째 마일스톤을 달성했어요. 기초 공사 완료. 예정보다 2주 빨랐죠. 해리슨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8월, 정제시설 골조가 올라갔습니다. 현지 언론이 현장을 찾아왔어요. 기자들이 놀란 얼굴로 카메라를 돌렸죠. 3개월 만에 이만큼. 중국은 1년이 걸렸는데요. 더 놀라운 건 기술력이었습니다. 한국이 도입한 정제 공법은 중국과 달랐어요. 환경 오염이 70% 줄어든 방식이었죠. 퀘벡 환경부가 극찬했습니다. 11월, 시험 가동에 들어갔어요. 리튬 정제율이 99.8%를 기록했죠. 중국의 평균 정제율이 96%였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해리슨이 한국 팀장을 찾아왔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들을 과소평가했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 팀장이 미소 지으며 손을 맞잡았어요. 2024년 2월, 정확히 11개월 만에 1단계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빠른 거였어요. 준공식 날, 트리도 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죠. 총리는 공장을 둘러보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군요. 한국의 저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감동이 묻어났어요. 캐나다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기적. 퀘벡 혹한을 정복한 K- 배터리의 힘. 과거 조롱하던 댓글들은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2024년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 중국 산업정보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캐나다 퀘벡 공장 준공 뉴스가 띄워져 있었죠. 리 부장이 탁자를 쳤습니다. 11개월. 우리는 3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11개월이라고요? 참석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답하지 못했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정제율이었어요. 한국이 달성한 99.8%, 중국 최고 시설도 97%를 넘지 못했거든요. 기술 격차가 역전된 겁니다. 베이징 지도부는 당황했어요. 캐나다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변수를 읽지 못했습니다. 전략이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중국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과거 캐나다의 결정을 비웃던 환구시보도 조용해졌어요. 보도 자체를 안 하더군요.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달랐죠.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이겼다. 위챗과 웨이보에 댓글이 쏟아졌어요. 우리 정부는 뭐 하는 거냐? 비판이 거세졌죠. 당국이 댓글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더 큰 충격이 왔어요.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발표를 했죠. 캐나다산 한국 배터리를 전량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10년 장기 계약이었어요. 포드도 뒤를 이었습니다. 테슬라까지 가세했죠. 북미 빅3가 모두 한국 배터리를 선택한 겁니다. 중국산을 버리고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폭락했어요. 5월 상하이 배터리 엑스포. 중국 최대 배터리 전시회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어요. 해외 바이어들이 눈에 띄게 줄었죠. 부스를 찾는 발길이 뜸했습니다. CATL의 전시 부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상담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죠. 직원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옆홀에서는 한국 기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중국 배터리 업계의 위기감이 확산됐습니다. 내부 회의록이 유출됐어요. 한국에 5년 뒤처졌다는 내용이었죠.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6월 중국 정부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어요. 배터리 기술 개발에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죠. 너무 늦었다는 평가였어요. 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월 중국 BYD가 한국에 기술 협력을 요청한 거예요. 배터리 소재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을 무시하던 그 기업이었죠. 한국 기업들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유였어요. 중국 측은 할 말을 잃었죠.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8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다시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더 침울해졌어요. 북미 시장 점유율이 급락했거든요. 60%에서 35%로.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웠죠. 리 부장이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캐나다를 잃은 게 아닙니다. 북미 전체를 잃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회의실이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9월 유럽연합도 움직였어요. 캐나다 마이너스 한국 모델을 벤치마크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배터리를 단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도미노가 시작된 거예요. 중국 배터리 업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되는 거였거든요. 내부 분열이 시작됐어요. 경영진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10월 CATL 본사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CEO 교체가 논의됐어요.
주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회사 가치가 반토막 났거든요. 회의실 밖에선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죠. 베이징 거리의 전광판, 화려한 중국 배터리 광고들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내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 빈 거였어요. 11월 중국 상무부 대변인 기자회견.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배터리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대변인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카메라가 그의 당황한 표정을 클로즈업했죠. 우리는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누가 봐도 방어적인 태도였죠. 과거 캐나다를 비웃던 자들, 한국을 무시하던 자들, 그들은 이제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게 된 거죠. 현실이 그들의 오만을 박살낸 겁니다. 한국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일했을 뿐이죠. 공장을 돌리고 배터리를 만들고 품질을 높였습니다. 말 대신 결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온타리오주 윈저시 메인 스트리트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5년 전 포세일 표지판이 붙었던 상점들. 이제 그랜드 오퍼닝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레스토랑마다 손님들로 북적였죠. 윈저 시청 브리핑룸.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해 윈저의 실업률은 6.2%를 기록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3년 전 18%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부동산 시장이었어요. 평균 집값이 3배 올랐죠. 20만 달러 하던 집이 60만 달러가 됐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윈저 공항 입국장. 한 여성이 캐리어를 끌며 나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그녀의 이름은 제시카. 5년 전 토론토로 떠났던 윈저 출신이었습니다. 아빠. 제시카가 손을 흔들었어요. 백발의 남성이 달려왔죠. 아버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부둥켜 안았어요. 드디어 돌아왔구나.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시카는 LG 에너지 솔루션 윈저 공장에 취직했어요. 배터리 연구원으로요. 토론토보다 연봉이 높았죠. 그러니까 고향이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례가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떠났던 청년 3,000명이 윈저로 돌아왔습니다. 새로 유입된 인구까지 합치면 8,000명이었죠. 도시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2025년 1월 토론토 컨벤션 센터 북미 배터리 서밋이 열렸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주제는 명확했죠. 북미 배터리 공급망 재편이었습니다.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한국 기업 대표단을 무대로 초청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캐나다의 금고를 열어줄 수 있는 나라. 그건 대한민국뿐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느꼈죠.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도 박수를 쳤어요. 한국이 북미 배터리 공급망의 중심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3월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미국 대통령이 말했죠. 캐나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같은 모델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텍사스와 미시간에 한국 배터리 공장이 추가로 들어서기로 했어요. 투자 규모만 150조 원이었죠. 북미 전역이 한국 배터리로 채워지는 겁니다. 4월 브뤼셀 EU 본부. 유럽연합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세 나라가 공동으로 제안서를 보냈어요. 한국식 모델을 유럽에도 도입하고 싶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했죠. 하지만 긍정적이었어요.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었거든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어요. 배터리 기업 CEO들이 출석했죠. 의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습니까? 한 CEO가 답했어요.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을 생각했죠.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과장이 없었죠. 6월
캐나다 퀘벡 공장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참석했어요. 그는 한국 근로자들과 악수를 나눴죠. 여러분이 캐나다의 미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공장 앞 광장에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캐나다 파트너십 기념 2024년 2월 15일 신뢰가 만든 기적 통계가 증명했습니다. 총 투자 규모 320조 원 직접 일자리 2만 5천 개 창출 간접 일자리까지 합치면 8만 개였어요. 경제 유발 효과는 500조 원을 넘어섰죠. 북미 배터리 시장 점유율 한국이 58%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22%로 추락했어요. 불과 2년 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7월 워싱턴 포스트가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제목은 이랬죠. 침묵의 승자 한국. 기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들은 말이 적었다. 하지만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줬다. 8월 캐나다 의회 초당적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한국을 캐나다의 전략적 파트너로 공식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죠. 만장일치였습니다. 반대표가 하나도 없었어요. 온타리오주 윈저시 제시카는 아버지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공장 불빛이 보였죠. 아빠, 우리 도시 다시 살아났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덕분이란다. 멀리 퀘벡 공장에서는 야간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그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었어요.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70년 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어요.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자원했죠.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캐나다군 2만 6천 명이 태평양을 건넜어요. 그중 516명이 돌아오지 못했죠. 가평 전투,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한 캐나다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엔 태극기 손수건이 있었어요. 한국 아이가 준 거였죠. 병사는 그걸 평생 간직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흘렀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일어난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캐나다의 경제를 구원하고 있어요. 320조 원을 투자했죠.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신뢰라는 자산이 만든 기적입니다. 70년 전 캐나다가 한국을 믿었죠. 오늘 한국이 그 믿음에 답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 그건 우리가 보여준 증거 때문이에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한국은 그렇게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캐나다 퀘벡 공장. 거기엔 작은 전시실이 있어요. 벽에 낡은 태극기 손수건 사진이 걸려있죠. 70년 전 그 병사의 유품입니다. 그 옆엔 최첨단 배터리가 전시돼 있어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거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한번 쌓인 신뢰는 영원하다는 것도요. 한국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죠. 하지만 세계는 압니다. 진짜 강자는 조용하다는 걸.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